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채찍질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화려한 대로변과 달리 빌딩 그림자에 가려진 좁은 골목은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채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하은은 낡은 운동화 끝으로 고이는 빗물을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눅눅한 습기뿐만이 아니었다. 20해를 갓 넘긴 삶의 무게는 언제나처럼 무거웠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빛바랜 사전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고어, 구유 같았다.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유일한 혈육이던 할머니마저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가 남긴 낡은 옥탑방과 더 낡은 약초 서적 몇 권이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생계를 위해 해오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어 썼다.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잠은 사치였고 식사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 음식으로 때우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르침과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그녀를 지탱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피곤에 절어 거의 감은 눈으로 걷던 혜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어두운 골목 구석 쓰레기 더미 옆으로 무언가 검고 거대한 형체가 쓰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술 취한 노숙자련이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본능적인 무언가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역한 비린내와 함께 짙은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혜은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다. 빛이 닿은 곳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색 정장은 흙탕물과 빗물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그 고급스러운 질감은 숨길 수 없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고 굳게 담은 입술은 검붉게 변해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땀과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간간히 내쉬는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단순한 주취자나 부상자가 아니었다. 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낡은 약초 서적에서 보았던 섬뜩한 구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독지왕, 완도치왕. 책에서는 온갖 독초를 배합하여 만든 극독으로 아주 소량만으로도 사람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그 증상이 눈앞의 남자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파랗게 변하는 피부 검붉은 입술, 그리고 주변에 희미하게 감도는 보통 사람은 맡을 수 없는 독초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향기까지. 저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혜은은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대로 두면 몇 분 안에 심장이 멎을 것이 분명했다. 구급차를 부를까 망설였지만 이 희귀한 독은 현대의학으로는 정체를 파악하는 데만 며칠이 걸릴 터였다. 그때까지 남자의 목숨이 붙어있을 리 없었다. 그 순간 혜은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낡은 에코백 속 작은 주머니로 향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유품인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는 할머니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항상 지니고 다니라던 말린 자줏빛 약초 몇 조각이 있었다. 백해환 바이지의 완. 책에 따르면 만독지왕의 유일한 해독제였다. 하지만 그냥 먹어서는 효과가 더뎠다. 독이 심장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흡수시켜야 했다. 혀 아래의 점막을 통해서. 망설임은 짧았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혜은은 비단 주머니에서 약초 조각 하나를 꺼내 자신의 입안에 넣었다. 지독하게 쓴맛이 혀를 아리게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약초를 잘게 씹었다. 자신의 타액과 섞여 걸쭉한 액체가 되었을 때 혜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쓰러진 남자의 턱을 조심스럽게 잡고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입맞춤이라고 부를 수 없는 행위였다. 차갑고 생기 없는 남자의 입술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며 해운은 씹어 으깬 약초를 그의 입 안으로 밀어넣었다. 혀를 이용해 약초액이 그의 혀 밑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절박하고 필사적인 응급처치였다. 남자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죽음의 냉기와 자신의 입안을 감도는 약초의 쓴맛이 뒤섞여 기묘한 감각을 만들어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이쪽을 향해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선두에 선 비서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가 쓰러진 남자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그의 시선은 남자의 얼굴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해운에게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해운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입술에는 아직 쓴 약초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비서가 윽박지르며 다가왔지만 해운은 변명할 시간이 없었다. 이분 지금 중독 상태예요. 병원에 가도 소용없을 거예요. 제가 가진 약초로 응급처치는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해운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남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남자의 품 안에서 은색 만년필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내들은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남자를 차에 태우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굉음과 함께 차들이 사라진 골목에는 다시 정적과 빗소리만이 남았다. 해운은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뺨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한 사람의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든 몇 분간의 기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은색 만년필에 닿았다. 빗물에 젖어 차갑게 빛나는 만년필에는 KJH라는 이니셜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해운은 자기도 모르게 만년필을 주워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방금 전 남자의 입술에서 느껴졌던 죽음의 냉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누구였을까? 왜 그런 끔찍한 독에 중독되었던 걸까? 그리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알 길은 없었다. 해운은 만년필을 낡은 에코백 깊숙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로가 다시금 온몸을 덮쳐왔다. 오늘 밤의 일은 그저 기이한 꿈 혹은 악몽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자신의 비루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차가운 골목에서 나눈 필사적인 입맞춤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남자가 그녀의 입술에서 전해진 생명의 감각과 쓴 약초의 향기를 지독한 갈망처럼 되새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갈망이 결국 그녀를 다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운명을. 강지우는 의식을 되찾았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닌 눈이 시릴 정도로 새하얀 천장을 마주했다.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와 그가 가장 싫어하는 병원의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의 펜트하우스 그 중에서도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개인 의료시설이 갖춰진 방이었다. 그의 몸에는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옆에는 주치의인 김 박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지우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때려 애썼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과 함께 온몸의 혈관을 따라 차가운 불길이 번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끌어낸 것은 현대의학의 힘이었지만 그의 몸속에 깊숙이 파고든 독은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떨치고 있었다.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독인지 저희가 가진 장비로는 성분 분석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겨우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현상 유지를 하는 것뿐입니다. 김 박사의 설명은 지훈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에서도 끈질기게 한 가지 감각을 되짚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암전되고 숨이 멎어가던 그 순간, 절망의 끝에서 그에게 다가왔던 희미한 온기, 차갑게 식어가던 자신의 입술 위로 느껴졌던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과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지독하게 썼던 어떤 향기. 그 감각은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골목, 여자, 지훈이 간신히 뱉어낸 말에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던 박민석 비서가 황급히 다가왔다. 박 비서는 지훈의 부친 시절부터 집안의 일을 돌봐온 충직한 신복이었다. 회장님, 그 골목에서 쓰러져 계신 회장님을 발견했을 때 어떤 젊은 여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지훈은 대답할 힘도 없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이상하게도 의식은 더욱 또렷하게 그 순간을 향했다. 여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목소리도 옷차림도 안개 속처럼 흐릿했다. 하지만 그 입술의 감촉과 쓰디쓴 약초의 향기만큼은 뇌리에 각인된 듯 생생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혈관을 태우던 고통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잦아드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일 수도, 혹은 죽음 직전에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지훈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지훈은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유진그룹의 젊은 총수는 사실상 감금 상태나 다름없었다. 독은 그의 육체를 서서히 잠식했지만 그의 정신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박 비서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화상회의를 통해 그룹의 중요한 결정들을 처리했다. 그의 부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속의 독은 주기적으로 그를 덮쳤다. 발작과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면 그는 이를 악물고 시트에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움켜쥐며 버텼다. 진통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직 그 기억만이 이름 모를 여자가 남기고 간 그 강렬한 감각만이 유일한 위안이자 진통제 역할을 했다. 점점 더 그는 그 감각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억의 반출을 넘어 사무치는 갈망이 되어갔다. 마치 사막의 여행자가 신기루를 좇듯 그는 필사적으로 그 입맞춤의 기억을 갈망했다. 자하, 어느 날 밤 또 한 번의 끔찍한 고통이 지나간 후 지훈은 땀에 젖은 채 허공을 보며 나직이 명령했다.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여자, 그날 밤 골목에 있던 여자.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CCTV 주변 상가 탐문 뭐든 좋아. 반드시 내 눈앞에 데려와. 하지만 회장님, 그 여자가 해를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범인과 한패일 수도. 아니, 지훈은 단호하게 박 비서의 말을 잘랐다. 그 여자가 날 살렸어. 그것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죽음의 경계에 서본 자의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여자에게는 도끼가 아닌 생명의 기운이 있었다. 박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유진그룹의 막강한 정보팀과 보안팀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한 여자를 찾기 위한 거대한 수색 작전이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은밀하게 펼쳐졌다. 한편 유진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널찍한 사무실의 주인이자 강지훈의 유일한 숙부인 최태석 부회장은 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앞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아직도 소식이 없나. 최태석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서늘했다. 그렇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주치의와 박비서 외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레오 먹을. 최태석은 들고 있던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껐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희귀한 독.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여 자연사처럼 위장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었다. 형님의 외아들이자 자신의 눈엣 가시인 어린 조카 강지훈만 사라지면 유진그룹은 온전히 그의 차지가 될 터였다. 그런데 어째서 아직 살아있는 거지.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어야 했다. 그날 밤 현장에 변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박 비서의 팀이 도착하기 직전 어떤 여자가 회장님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태석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이름 모를 여자 하나. 그 사소한 변수 하나가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흠집을 낸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그 여자부터 찾아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끌고 와. 그년이 뭘 봤는지 뭘 했는지 알아내야겠어. 감히 내 계획에 재를 뿌린 게 누군지 알아야겠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남자가 허둥지둥 사무실을 나가자 최태석은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자신의 발 아래 놓인 왕국처럼 보였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다잡았다. 어차피 강지훈은 독에 중독된 시한부 인생이다. 설령 기적적으로 며칠 더 연명한다 해도 결국 죽게 될 운명이다. 그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다. 하지만 그와 강지훈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여자가 이 거대한 암투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적인 열쇠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이하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낡은 옥탑방에서 할머니의 약초 서적을 뒤적이며 그날 밤의 남자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또다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다. 식은땀이 그의 온몸을 적셨고 통제할 수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다시 한번 그 기억에 매달렸다. 차가운 골목 절망의 끝에서 다가온 온기.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쓴맛과 향기. 누구야? 대체 당신은 누구야? 그의 갈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집요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생존을 위한 본능을 넘어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집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이한 사건은 이하연의 일상에 작은 파문처럼 남았다. 그녀는 다시 낡은 옥탑방과 고된 아르바이트라는 현실로 돌아왔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비에 젖은 채 쓰러져 있던 남자의 창백한 얼굴과 KJH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은색 만년필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만년필을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것이 자신이 잠시 다른 세상에 발을 들였다는 유일한 증거인 것만 같았다. 그는 살아남았을까? 자신이 사용한 응급처치가 효과가 있었을까? 하연은 며칠 동안 틈틈이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지만 유력 인사의 사고나 북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의 신변에 관한 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해오는 할머니가 남긴 약초 서적을 다시 펼쳤다. 만독지왕, 완두치왕. 책의 내용을 다시 읽어볼수록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독은 단순한 독이 아니었다. 특정 가문에서 비전으로 내려오는 암살용 극독으로 해독제인 백해환 바이치의 완 역시 그 제조법을 아는 이가 거의 없다고 적혀 있었다. 자신이 그날 밤 사용했던 것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백해환이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 자신의 응급처치는 그저 잠시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안위 또한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일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첫 번째 신호는 퇴근길에 일어났다. 평소처럼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옥탑방으로 향하는데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사내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부딪혀왔다. 아, 하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자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가씨 못 볼 걸 본 모양이네. 밤길 조심하라고. 사내는 그 말만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그날 밤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불안감은 다음 날 현실이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옥탑방 문고리가 미세하게 비틀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문을 따고 들어오려 한 흔적이었다. 혜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다행히 없어진 물건은 없었다. 하지만 침입의 목적이 도둑질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다. 그들은 언제든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그날 이후 혜우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지만 증거도 없었고 그날 밤의 일을 설명할 방법도 막막했다. 그녀는 그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옥탑방 계단에 누군가 일부러 기름을 쏟아놓아 하마터면 굴러떨어질 뻔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까지 의문스러운 남자들이 찾아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혜우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작은 벌레처럼 서서히 조여오는 공포 속에서 발버둥 쳤다.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째 되던 밤에 터졌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좋지 않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일찍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인적이 끊긴 좁은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어둠 속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난번 그녀를 위협하던 그 불량배들이었다. 또 보네 아가씨, 우리랑 할 얘기가 좀 있는데. 한 남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혜우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벽돌담이 막고 있었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왜 이러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그날 밤 그 새끼한테 뭘 해줬는지 순순히 불면 유혈 사태는 없을 거야. 남자들이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기기.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에 남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차에서 내린 것은 강지훈의 비서 박민석이었다. 그는 그날 밤 골목에서 해움과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였다. 박 비서의 뒤를 이어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2명이 차에서 내렸다. 박 비서는 불량배들을 잠시 서늘한 눈으로 훑어본 뒤 시선을 혜은에게 고정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날 밤의 경계심이나 적대감은 없었다. 대신 안도감과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이하은 씨 맞으십니까?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혜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불량배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뭐야, 당신들. 박 비서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경호원들에게 턱짓으로 신호했다. 경호원 한 명이 앞으로 나서자 불량배들은 겁을 먹고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줄행랑을 쳤다. 순식간에 골목에는 혜운과 박비서 그리고 경호원들만 남았다. 괜찮으십니까? 박비서가 정중하게 물었다. 혜운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제 이름을 저희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가주시지요. 회장님. 그 단어에 혜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날 밤의 남자가 바로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고. 제가 왜 그분을 만나야 하죠? 경계심 가득한 하은의 질문에 박 비서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회장님께서 직접 하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은 씨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박 비서의 말은 설득이자 경고였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공포가 혜은의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있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리 없었다. 어쩌면 이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의 정체를 확인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혜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은 하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낡은 옥탑방이 있는 그녀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화려하고 거대한 빌딩들이 즐비한 세상이었다. 차는 한남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곳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성을 연상시키는 펜트하우스였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압도적인 공간감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혜연은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박 비서는 그녀를 복도 끝에 있는 하얀색 문으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그날 밤 맡았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방 안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병원의 특실처럼 보였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환상적인 야경이 이곳이 평범한 공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창밖을 등지고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병원복이 아닌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과 핏기 없는 입술은 그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지만 휠체어나 침대가 아닌 의자에 똑바로 앉아있는 모습에서는 약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운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만 같던 강렬한 눈빛. 그날 밤 잠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강지훈이었다. 그 역시 그녀를 알아본 듯 했다. 그의 시선은 혜은의 얼굴에 고정된 채 미동도 없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당신이었군. 그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맨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사람처럼. 혜은은 마른 침을 삼켰다. 드디어 운명의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시선은 집요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먹잇감을 발견한 듯. 그의 눈은 이하은의 얼굴에서부터 그녀의 작은 손짓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훑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포식자의 탐욕 대신 사막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절박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혜은은 그 강렬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안지, 지훈이 맞은편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위압감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혜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 비서의 눈짓에 마지못해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값비싼 가죽 소파의 푹신한 감촉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박 비서가 물었지만 혜은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차가 아니라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 당신이 날 살렸어. 그날 밤 그 골목에서.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단언이었다. 어떻게 한 거지? 혜은은 입술을 달싹였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할머니의 낡은 약초 서적과 만독지왕 그리고 백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그녀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릴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냥 우연히 가지고 있던 약초로 응급처치를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께 배운 민간요법 같은 거예요. 그녀는 최대한 사실을 축소해서 말했다. 민간요법, 지훈의 입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내 주치의를 포함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성분조차 분석하지 못하는 독을 당신의 민간요법이 잠재웠다고. 그의 말에 해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지훈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 움직임만으로도 숨이 차오르는 듯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겠지. 간단히 말해주지. 난 독에 중독됐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날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이야.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생존에 대한 처절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손을 썼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야. 독은 여전히 내 몸속을 돌아다니며 날 괴롭히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은 지옥과도 같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해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이 했던 그 응급처치를 생각하면 고통이 가라앉아 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말하는 응급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 약초를 전달했던 그 필사적인 행위. 그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처치가 아닌 고통을 잠재우는 유일한 진통제로 각인된 것이다. 당신의 그 약초 그리고 그 방식. 지금의 내겐 그게 유일한 해독제야. 지훈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해운 쪽으로 밀었다. 열어봐. 해운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개인 간호 계약서. 딱딱한 제목 아래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계약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을 이하은, 은 갑 강지훈의 곁에 머물며 그의 요청에 따라 특수 치료를 제공한다. 치료의 방식과 시기는 전적으로 갑의 결정에 따른다. 그 대가로 갑은 을에게 계약금 10억 원과 월급 1억 원을 지급하며 계약 기간 동안 을의 신변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한다. 계약 기간은 갑의 독이 완전히 해독될 때까지 10억, 1억. 하은의 평생을 바쳐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하지만 돈보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특수치료라는 모호한 단어였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을 원하고 있었다. 약초를 머금은 그녀의 입술을.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연이 중얼거렸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인신매매나 다름없었다. 말이 안 되나 지훈이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서렸다. 그럼 이건 어떤가? 며칠 전부터 당신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들이 있지 않았나? 옥탑방 문을 따려 하고 계단에 기름을 붓고 당신을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던 놈들.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놈들은 내가 아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보낸 거야. 당신을 그날 밤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변수로 판단하고 제거하려 한 거지. 내가 당신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한강 어딘가에 떠올랐을지도 몰라. 섬뜩한 말이었지만 해운은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난 며칠간의 공포가 그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휘말린 것이다. 나와 계약해. 지훈이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강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애원에 가까웠다. 당신에게는 돈과 안전을 주지. 그리고 나에게는 생존할 시간을 줘. 당신의 그 치료만이 내가 놈들에게 방역할 힘을 비축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 해운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한쪽에는 그녀가 평생 지켜온 소박한 자존심과 자유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거부할 수 없는 거액의 돈과 무엇보다도 절실한 안전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구해낸 생명에 대한 미묘한 책임감이 싹트고 있었다. 이대로 그를 외면한다면 그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어쩌면 자신 때문에 더 빨리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없어. 지우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적들은 내가 약해진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거야.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당신이 될 거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어. 그것은 협박이자 명백한 사실이었다. 하연은 계약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알겠습니다. 작게 흘러나온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박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펜을 가져와 그녀의 앞에 놓았다. 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약서에 을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하은.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이전 삶과 작별을 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날부로 하연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곰팡내 나는 옥탑방을 떠나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안에 마련된 호화로운 개인방에 머물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필요는 최고급으로 채워졌다. 유명 디자이너의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웠고 미슐랭 스타 셰프가 그녀의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모든 호사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 장과도 같았다. 그녀는 허락 없이는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업무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치료 요청은 계약을 맺은 바로 그날 밤에 있었다. 박 비서가 그녀를 찾아와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백회환, 약초 조각을 몰래 입안에 넣었다. 지독하게 쓴맛이 다시 혀를 감쌌다. 지훈의 방은 어두웠다. 그는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또다시 고통이 그를 덮친 것이다. 혜은이 다가가자 그는 땀에 젖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해줘. 그가 신음처럼 말했다. 혜은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것은 계약일 뿐이다. 치료 행위일 뿐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입술에 다가갔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마르고 뜨거웠다. 그녀는 그날 밤 골목에서처럼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술을 열어 약초액을 그의 입안으로 흘려보냈다. 그 순간 지훈의 뜨거운 손이 그녀의 뒷목을 감싸며 더 깊이 끌어당겼다. 혜우는 놀라 숨을 멈췄다. 그의 입술이 탐욕스럽게 그녀의 입술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치료가 아니었다. 생존을 갈망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본능이었다. 쓴 약초의 맛과 그의 뜨거운 숨결이 뒤섞여 혜은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를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과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연민 사이에서 혜은은 혼란스러웠다. 마침내 그의 손에 힘이 빠지고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을 때 그는 스르르 그녀에게서 떨어졌다. 가부아. 그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혜은은 도망치듯 그의 방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입술이 낯설게 느껴졌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로도 치료는 불규칙적으로 계속되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도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를 찾아가야 했다. 혜우는 점차 그 행위에 무뎌져 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치료가 끝난 후 안정을 되찾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그들은 계약으로 묶인 갑과 을의 관계였지만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만큼은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것은 독을 해독하기 위한 행위였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강지훈의 갈망은 점차 약초의 쓴맛을 넘어 그녀 자체의 향기를 향하기 시작했고, 혜은의 연민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기묘한 계약은 두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복잡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기묘한 일상의 규칙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된 두 사람만의 작은 우주였고, 그 중심에는 치료라는 이름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있었다. 이하은은 더 이상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하거나 수치심에 떨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하나의 임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녀는 수동적인 약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혜은이 더 이상 자신의 방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구석에 있는 서재를 자신의 연구실로 삼았다. 할머니가 남긴 낡은 약초 서적들을 모두 옮겨왔고, 지훈에게 요청해 최신 사양의 컴퓨터와 각종 분석 장비들을 들여놓았다. 뭘 하려는 거지? 어느 날 서재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한 그녀에게 지훈이 물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적인 총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해독제를 만들 거예요. 혜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가진 약초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회장님의 몸속에 있는 독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진짜 해독제가 필요해요.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주치의를 비롯한 최고의 전문가들도 포기한 일을 이 가난한 고아 소녀가 해내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허황된 자신감이 아닌 지식에 기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해. 사람이든 장비든 돈이든. 유진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하지. 그날 이후 지훈은 단순한 환자에서 든든한 후원자로 역할이 바뀌었다. 그는 그녀가 요청하는 희귀한 약초 샘플과 고가의 연구 장비들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혜은은 놀라운 집중력과 재능을 발휘했다. 그녀는 낡은 고서의 내용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번역해냈고, 복잡한 화학식을 퍼즐처럼 맞춰나가며 독의 성분에 접근해갔다. 그녀의 모습에서 지훈은 이제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닌 깊은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치료의 시간은 여전히 고통을 잠재우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였지만 그 전후로 짧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약초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혜은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 꿋꿋하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따뜻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어느 날 밤 연구에 몰두하다 소파에서 잠든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의 갈망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녀의 입술에 담긴 약초의 쓴맛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원하기 시작했다. 그 갈망은 이제 그의 심장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하연의 존재는 지훈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고통을 감내하는 무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략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적에게 노출시켰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임원회의에서 지훈은 일부러 판단력이 흐린 모습을 보였다. 사소한 안건에 대해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중요한 보고 중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그의 영예는 완벽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지훈 회장이 병세 악화로 경영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소문이었다. 이 소식을 가장 방인 것은 부회장 최태석이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왔다고 확신했다. 조카가 저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니 자신이 사용한 독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감에 넘쳐 그룹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더욱 노골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아끼던 측근들을 한직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람들을 앉혔다. 또한 그는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더욱 대담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빙자한 자금 횡령 등 그의 범죄 행각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하지만 그가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강지훈의 손바닥 안에서 감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훈은 박 비서를 통해 비밀리에 특별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진그룹 내에서도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 팀은 최태석의 모든 비리를 은밀하게 추적했다. 이것 좀 보시죠, 회장님. 어느 날 박 비서가 보안 USB 하나를 지훈에게 건넸다. USB 안에는 최태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장부가 들어있었다. 초의 부회장이 너무 서두른 나머지 꼬리를 남겼습니다. 이 장부만 해독하면 그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해독 전문가를 붙여 그리고 이 장부의 출처를 역추적해 최태석에게 이 독을 공급한 놈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훈의 전략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혜연이 그의 생명을 구할 해독제를 개발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가 최태석의 숨통을 끊을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지만 혜연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연이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서와 씨름한 끝에 만독지왕의 핵심 성분 대부분을 밝혀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모든 독성을 조율하고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성분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월령초 유해잉처. 달의 그림자를 먹고 자란다는 전설 속의 약초예요. 이 마지막 조각만 찾으면 독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해독제를 만들 수 있어요. 혜은은 지친 얼굴로 지훈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눈에는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박 비서가 흥분된 얼굴로 지훈의 방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장부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 비서가 내민 보고서에는 최태석의 횡령 내역과 함께 자금의 일부가 흘러들어간 해외 계좌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희귀 약초 밀매상이자 암살용 독극물 전문가였다. 이 자라면 최 부회장에게 독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래 품목 리스트에 박 비서가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월령초 유해잉처. 순간 지훈과 하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최태석의 비자금 독극물 전문가, 그리고 해독제의 마지막 열쇠인 월령초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지훈이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인내를 보상받을 승리의 예감이 담겨 있었다. 혜연은 지훈의 굳게 맞잡은 손을 보았다. 그의 손에서는 더 이상 죽음의 냉기가 아닌 뜨거운 투지와 희망이 느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번의 결전뿐이었다. 그들은 함께 이 길고 어두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계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최후의 결전을 위한 무대는 유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으로 정해졌다. 강지훈은 자신의 목숨과 그룹의 운명을 건 마지막 연극을 기획했다. 그가 가진 펜은 두 가지였다. 최태석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와 그의 목숨을 연장시켜줄 이하은의 임시 해독제. 혜은은 며칠 동안 연구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월령초 없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임시 해독제를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그것은 지훈의 몸속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몇 시간 동안은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고통을 억제하고 신체 기능을 최대로 끌어올려주는 극약 처방이었다. 성공 확률은 반반이었고 실패할 경우 그의 몸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유리병에 담긴 짙은 자줏빛 액체를 지훈에게 건네며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괜찮아. 당신을 믿으니까. 그의 신뢰가 담긴 한마디에 혜은은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 약을 건네는 대신 자신이 먼저 입에 머금었다. 그리고는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이번 치료는 이전과는 달랐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나 계약에 의한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연인을 향한 믿음과 염원이 담긴 조용하고 경건한 의식이었다. 고마워요. 입술을 뗀 지훈이 나직이 말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유진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최태석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이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무리해서라도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할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든 시나리오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총회 시작 시각이 되자 강지훈이 박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연출한 병색이 완연한 얼굴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든 걸음걸이. 누가 봐도 중병에 걸린 환자의 모습이었다. 장내에는 술렁임이 일었다. 지훈은 연단에 서서 준비된 거대한 M&A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중간중간 거친 기침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태석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저것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그림이었다.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지훈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유진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그의 몸이 위태롭게 휘청였다. 케어허. 그는 피를 토하는 신용과 함께 연단 위로 쓰러졌다. 회장님, 박 비서의 절규와 함께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 물론 지훈의 사람들이었다. 이 무대 위로 달려 올라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최태석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그는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과 탐욕이 번들거렸다. 보시다시피 강지훈 회장은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런 병든 조카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지훈을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다. 주주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최태석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승리의 쐐기를 받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지훈 회장이 방금 발표한 M&A 계획은 그의 병든 정신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허무맹랑한 계획을 직접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는 연단에 설치된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다가갔다. 그 시스템은 그룹의 모든 핵심 프로젝트 서버와 연결되어 있었다. 최태석은 독을 공급한 밀매상으로부터 얻어낸 비상관리자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자신만이 아는 이 코드를 이용해 지훈의 계획을 삭제함으로써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과시하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속셈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유진그룹의 로고 대신 나타난 것은
암호가 완벽하게 해독된 비밀 장부였다. 최태석의 이름으로 거액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빠져나간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해외 계좌 정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게 뭐야? 최태석이 당황하여 소리치는 순간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실시간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국제 약초 밀매상이자 독극물 전문가인 그의 파트너가 약속 장소에 나타난 수사관들에게 체포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월영초가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총회장 전체에 음성이 울려 퍼졌다. 월영초는 구했나? 그놈은 이제 거의 다 죽어갈 텐데. 마무리만 잘하면 유지는 우리 것이야. 최태석의 목소리였다. 독을 공급받으며 공범과 통화했던 내용이 녹음되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경악과 혐오에 물들어 최태석에게로 향했다. 그때 연단 위에 쓰러져 있던 강지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이마에 가짜땀을 닦아내고 흐트러진 옷깃을 바로 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병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최태석에게 다가가 차갑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숙부님. 그 말이 신호탄이었다. 총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태석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쇠부티가 최태석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배신감, 그리고 완전한 파멸에 대한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무대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조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시선은 묻고 있었다. 어떻게, 대체 어떻게? 지우는 그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 대신 관중석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자를 바라보았다. 이하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기적을 만들어낸 여자.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지훈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강지훈 회장의 극적인 귀환과 최태석 부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잠시 요동쳤지만 모든 것을 되찾은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숙부인 최태석이 심어놓은 부패한 세력을 무자비하게 척결하며 그룹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법의 심판은 신속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최태석과 그의 공범들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길고 길었던 암투는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사건의 폭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펜트하우스의 연구실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수사팀이 확보한 월영초를 손에 넣은 이하은은 마지막 해독제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며칠간의 밤샘 연구 끝에 마침내 그녀의 손에서 순백색의 작은 알약 하나가 탄생했다. 만독지왕의 모든 독성을 완벽하게 중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구 해독제였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혜우는 작은 약을 지훈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잠시 그녀와 약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약을 삼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지훈은 느낄 수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생명력을 갉아먹던 차갑고 끈질긴 기운이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고 지긋지긋한 고통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혔다.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죽음의 사슬을 끊어낸 것이다. 며칠 후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이혜운을 불렀다. 더 이상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널찍한 서재였다. 분위기는 어색할 정도로 사무적이었다. 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뭉치와 통장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입니다. 그가 내민 계약서에는 완료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통장에는 그녀의 평생을 바꾸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액수가 찍혀 있었다. 그동안 고마웠소.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 이 돈은 당연한 대가고 당신의 신변은 내가 평생 보장하지. 이제 당신은 자유야.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에게 돈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주었다. 혜은이 처음 이 계약을 맺으며 바랐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그녀의 마음은 기쁨이 아닌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황금 새장의 문이 열렸지만 날아갈 곳을 잃어버린 새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통장과 계약서를 내려다볼 뿐 손을 뻗지 않았다. 이게 정말 끝인가요? 하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우리의 관계는 이 계약서와 이 돈이 전부였나요? 그녀의 질문에 강지훈이 애써 유지하던 무표정한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동자가 절박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묵묵히 모든 것을 받고 떠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이라고 여겼다. 아니,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여자 앞에서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를 한 남자의 것이었다. 아니, 전부가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당신의 입술은 나에게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고 당신의 존재는 고통을 먹게 하는 진통제였지. 그 갈망은 독 때문이라고 살기 위한 본능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독이 사라진 지금도 난 여전히 당신을 갈망해. 이젠 약초의 쓴맛 때문이 아니야.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누구도 가지지 못한 당신의 그 따뜻함. 내가 갈망하는 건 바로 당신 이하은이라는 사람이야. 그의 절절한 고백에 혜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깨닫고 있었다.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연민이나 책임감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의 작은 미소에 함께 기뻐했던 시간들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도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치료사나 계약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로. 이제 내게 독은 없지만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혜은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이전의 그 어떤 입맞춤과도 달랐다. 죽음의 공포도 고통의 절박함도 계약의 의무감도 없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이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더 이상 독을 해독하기 위한 쓴맛은 없었다. 대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의 맛이 두 사람의 입술을 감쌌다. 얼마 후 유진그룹은 바이오 연구 부문을 신설했고 그 책임자 자리에는 이하은이라는 이름이 올랐다. 그녀의 지식은 더 이상 숨겨진 비전이 아닌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어느 날 저녁 지훈과 하은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그녀에게는 고단한 삶의 터전이었고 그에게는 치열한 전쟁터였던 도시가 이제는 두 사람의 미래를 비추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이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입술에 대한 갈망은 사라졌어, 혜은아. 정말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대신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갈망은 이제 막 시작됐는걸. 그의 말에 혜은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가난한 소녀의 기적 같은 입맞춤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